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 상가 임대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사건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집주인의 부탁으로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경매를 통해서 상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세대로 살던 B씨는 월세와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해서 4년간 무려 3,5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B씨는 전 주인과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187만 원을 내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연체한 것입니다. 주인이 A씨로 바뀌었지만 B씨는 여전히 밀린 월세를 내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A씨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니 상가를 비워달라고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B씨는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면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만 할까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즉, B씨는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상가를 인도하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상가는 인도하라고 하면서도 연체된 차임은 전 주인으로부터 별도의 채권 양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채권 양도가 없었다. 즉,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연체 차임만 공제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며,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 관계가 종료돼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이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봐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임차 건물의 양도 시에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서야 비로소 B씨에게 건물을 인도받고 밀린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건은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써줬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자신은 유상 임차인이라면서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공인중개사 B씨는 2006년부터 경기도 파주시에 한 상가 사무실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년 건물의 소유자인 C씨로부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니 무상 거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것입니다. C씨는 이 무상 거주 확인서를 근거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을 갚지 못해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상가를 경락받은 A사는 B씨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B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나가겠다 이러면서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면서 상가를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B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해 경매 법원에 제출한 현황조사서에서는 B씨가 상가의 임차인이라는 사정이 나와 있지만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경매법원에 B씨가 작성한 무상거주 확인서를 첨부해 임차인의 권리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즉 상가가 무상인지 유상임대차인지 두 가지 상반된 서류가 경매법원에 제출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가의 새로운 경락인인 A사가 무상거주 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해서 매수 신청 금액을 결정한 경우 추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장하게 되면 A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것은 B의 무상거주 확인서 이것 때문이잖아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만일 A사가 무상거주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해 매수 신청 금액을 결정했다면 임차인인 B씨가 A사의 인도 청구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해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원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여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주제 상가 임대차 건물 명도 소송의 키포인트는 첫째,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 양도가 없이 전 주인에게 밀린 것이 새로운 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한 상가를 명도에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건물주의 부탁으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추후에 유상임차인이라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다 하여도 건물의 경매로 넘어간 후에는 새로운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 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 그리고 무죄가 선고됐었던 사례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사기 판단 기준에 대해서 보면요, 일상적인 특이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이 개시된 이후에 바로 즉각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또 이런 즉각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약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또 생활 형편, 수입, 피보험 이익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다수 또는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이미 보험 계약자가 과도한 부채가 있음에도 거액의 보험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보험 사기로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 능력이 상실됐다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소에 쓰지 않는,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의 엄지나 집게가 다쳤다라든가 장애 절단 기준표에 따라서 증가된 이음새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 부분이 절단된 경우, 전문가에 의한 절단이 되었는지 여부, 북부 마취 여부, 또 부상의 성질이 사고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사기로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요, 사체의 발견 여부나 동일성 판단이 불가한 경우, 자살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의 생활 형편이나 기질에 근거해서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경우, 사망 보험금이 노동 능력 상실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보다 매우 높은 경우, 또 사망 보험 계약에 다수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국외 여행과 사인의 동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 사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시 보조하는 보험금인데요. 의사의 진단서상 치매 정도가 보험 지급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있거나 실제로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통지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은 실제 이 정도로 아프진 않은데, 이런 고통이 있지 않은데 보험금을 청구했다라고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급금 또는 병원의 1급금 지급인데요. 외부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사소한 외적인 증상만이 나타난다는 이유하에, 즉 내원한 환자의 주관적인 통지에 근거해서 노동 능력 상실이 진단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경추의 편타증이라든가 뇌진탕이라든가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이것만으로 사실 진단서가 발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로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보험 계약자의 높은 손해 빈도율과 목격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피보험 가족 내부가 매우 높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비정상적으로 장기 동안 입원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보험 사기로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피해 과장형입니다. 자동차 사고 후 과다 치료비 청구, 입원 일당 및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다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 치료하거나 보험 가입 전 과거 다친 질병에 대해 입원하는 등 무려 44회에 걸쳐 1,470일 동안 입원 후 보험금을 받아온 사안입니다. 이 혐의는 수시로 외출 외박했다는 점, 입원의 급여 최고 한도인 120일이 다다르면 이것을 다시 회피하기 위해서 위강 새로운 사고를 위장하고 또다시 입원을 했고, 아들도 시켜서 8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아들 또한 6회에 걸쳐서 무려 110일 입원을 시키고 보험금을 수령한 점들이 인정이 되어서 바로 징역 4년에 선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허위 고의 사고형입니다. 신용 불량자들이었던 피고인들이 고의로 싼 값에 차량들을 매수한 후 49건의 단기 보험에 가입한 후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신고해서 48회 보험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질병 미고지 사안인데요. 피고인은 과거 어깨 무릎을 다쳐 장애인 등록까지 필했음에도 장애 및 치료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다쳤다고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했던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무죄 사례들도 있는데요. 실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이 돼서 조사에 참여해본 결과 수사기관에서 상당 부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을 받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고 법원에서도 다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허위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발급했던 정비업체 사장입니다. 신종 사기로 최근 이슈가 되었는데요. 해당 업체는 외제차 동호회 회장과의 친분으로 그 지인들에게 허위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모두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없음이 입증이 돼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약 3년간 지인들과 한 병실을 쓰던 나이롱 환자 사건입니다. 공범이 자백했다며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1차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선임된 사안입니다. 2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정했고요. 해당 사건은 병원 자체가 수사 대상에 올라서 해당 병원 의사는 물론 입원 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없음을 피력해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실제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낮을 뿐만 아니라 기각만으로 향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추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굉장히 안심했던 사안입니다. 의사 공모하는 등 환자에 대한 입원 결정이 형식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설령 그 환자가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목적이 입원을 기초로 한 다액의 보험금 수령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적정한 입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입원 기간 중 외출, 외박 기록, 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 해서 무조건 우리가 법령상 의미하는 입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안에 적정 입원 일수에 대한 의견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허위 또는 고의 사고로 미수선 수리비 또는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조사를 받았던 사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미수선 수리비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고 피해 차량의 예상 견적 수리비의 일정한 금액을 보험회사와 사전에 협의해 받는 보험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차량의 예상 수리비의 약 8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잦은 사고,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 등에 비추어 고의 또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손해보험사에 미수선 수리비를 직접 청구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목격자, 사고 이동의 경로, 사고 경위, 보험사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해 계약 해지를 요구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점을 피력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보험 사기는 단순 허위 사고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과장하는 유형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보험 사기의 수법은 점점 다양화진흥화되고 있고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수사 기법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허나 보험 사기의 특성상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의 수사가 많기에 최초 진술 시 자백을 했다가 추후 이를 번복할 경우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후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뉩니다. 고의범은 그 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고 과실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지만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그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실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그 사람에게 있었어야 합니다. 과실범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통사고지요.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게 했다면 모두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실범은 특별히 법에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할 수 있고 그 특별한 규정도 아주 명확하게 과실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이유는 형법에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실 행위자를 과실범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주의 의무는 통상 법률상, 계약상,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 때 일반적으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제가 드린 건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다니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그 도로에서 사람이 무단횡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고속으로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도로를 횡단 중인 사람이 있었고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고 급제동했지만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사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저속으로 운전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개 주인의 주의 의무입니다. 얼마 전 자신이 키우던 개가 목줄이 풀린 채 집 밖으로 나가서 행인을 물은 사안에 대해서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로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개 주인은 우리 개는 순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목줄을 풀어놓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줄이 풀린 개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개 주인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어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운전자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전방 주시의 의무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어려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심야에 가로등도 없는 컴컴한 도로를 운전하는데 도로 중앙에 술 취한 사람이, 그것도 까만 옷을 입어서 식별이 어려운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치고 가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안에서 택시 운전사는 당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뭔가 걸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쓰레기 봉투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다가 뺑소니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사고가 심야에 발생했고 또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를 비추어 볼 때 운전자에게 도로 위에 취객이 쓰러져 있을 것까지 예상해서 주의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상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어떤 상황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과실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과실에 대한 키포인트는 과실 행위는 법률에 특별히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과실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결과 발생을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했을 때에만 문제가 됩니다. 또 한편 자동차 전용 도로인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무단 횡단자를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박난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2회에 걸쳐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쟁 당사자 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본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선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침해하는 자에게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침해자를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침해 정도, 상황에 따라서 특허권자에게 맞는 공격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시간에서는 가압류 신청과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면 특허권자는 미리 침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고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침해자의 재산에 특허 침해 가압류를 먼저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는 침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존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 강제 집행을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피고의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송에서 재판에서는 승리하였으나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없어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특허 분쟁에서 가압류는 침해자의 재산을 단순히 동결시켜 놓는 것 이외에 침해자의 재산을 묶어둠으로써 회사 경영을 곤란하게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에 의해 침해자는 재산이 동결되어 경영상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제품을 팔고 받은 대금으로 제품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충당하여 다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해야 되는데 채권 등이 재산 등이 가압류에 의해서 묶인다면 재료비 및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게 돼서 결국 새로운 제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만으로도 중소기업인 침해자는 폐업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해자의 재산을 가압류로 동결시켜 놓은 다음에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특허 침해 행위를 신속하게 금지시키기 위하여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기다렸다가는 침해자들이 이미 물건을 다 팔아먹고 이익을 챙기고 도망간 후일 것입니다. 또한 요즘 대부분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처분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속히 가처분 신청을 하여 침해자의 침해 행위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침해자의 이의 신청과 상관없이 가처분 명령이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고 명령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처분 승소 시 바로 침해자의 침해 행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시간의 키포인트는 특허 침해 소송을 하기 전에 특허 침해자의 재산을 묶어놓기 위해 침해자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침해자의 침해 행위를 조속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도구역의 개념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이슈가 있었지요. 소위 912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 관련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 정확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의 3기 신도시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해당 지역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특별시장은 즉각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서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장 사이의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용도구역의 설정권자 및 해제권자가 누구인지도 국토계획법에서 다루는 영역인데요.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근 이슈가 된 사실이기도 하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을 때는 우선 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법을 찾아볼 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개별 법령을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검색 사이트에서 찾고자 하는 법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을 찾기 가장 쉽고 널리 쓰이는 인터넷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주소는 www.law.go.kr입니다. 참 쉽죠? 여기에 정식 명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치셔도 되고 국토계획법이라는 약칭을 쓰셔도 됩니다. 흔히 실무에서 국계법이라고도 하는데 국계법으로 치면 나오긴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이 다른 관련된 이름이 비슷한 법령도 검색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법령을 찾으시면 컨트롤 키 플러스 F를 누르시면서 키워드를 입력해 원하시는 정보가 어떤 법조문에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검색해 보시면 국토계획법 제38조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 내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하면 서울시가 싫어 라고 반대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왜 이 사안에 개입하는 것일까요? 앞서 국토계획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하기도 하고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이 다른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입안권자가 우선 입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광역 단위의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도 수립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도 그린벨트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업무 처리를 쉽게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밀어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권한의 행사라는 게 반드시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지요.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장의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간 용도구역의 지정 해제권자에 관한 키포인트는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지정 및 해제 권한이 장관에게 있어 그린벨트에 관한 의사결정은 가능하다. 둘째,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입안 등 세부적인 사업은 시장 등 입안권자가 수행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만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령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개괄적인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고가 소송 제기 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할 사항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저에게 연락하셔서 변호사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데 피고의 이름을 몰라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이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의 이름과 피고가 살고 있는 주소지 또는 피고의 이름과 소장을 송달시킬 수 있는 회사 등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나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조회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피고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구청 등의 자동차 등록 원부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고 또는 피고의 은행 계좌 번호를 알고 있으면 은행에 신상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간자 소송에 앞서서 원고로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협의 이혼 혹은 이혼 소송과 함께 이 상간자 소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을 반드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하고 싶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일단은 이혼 소송을 제기해보자 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을 당하면 그 외도 당사자인 배우자의 진심이나 그 태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했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면 저자세로 나올 것이고 아니면 적반하장식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혼을 재고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혼인을 유지할 이유는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결심을 굳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은 다른 민사 소송과는 달리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바로 소취하가 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에 대한 부담이 없으신 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입증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관계와 관련된 증거들이 있겠죠. 직접적으로는 동영상, 블랙박스, 사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모텔이나 호텔 등의 출입, 퇴실하는 장면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사람 간의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들에서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시인, 내 배우자의 시인,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시인 같은 이 시인하는 녹취나 문서 역시 중요한 증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은 스킨십은 키스나 포옹하는 사진, 또 서로 보낸 나체 사진, 또 사랑해 등과 같은 애정 표현이나 성적인 대화를 하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동일한 의미에서 메일, 편지, 요즘엔 SNS도 증거로 많이들 확보하고 계십니다. 간혹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이 외국에 나갔다 왔습니다. 변호사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고 싶은데요. 예, 가능합니다. 소송에 들어가서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숙박업소 결제 내역만 있다면 어떨까요?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 남편의 호주머니에서 숙박업소가 결제된 영수증을 발견했다면 다른 증거들은 없습니다. 조금 힘듭니다. 예, 그거는 굉장히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달랑 그거 하나만 있다면 소송 자체를 들어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정행위의 증거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전화통화 내역이 있고 문자 내역이 있고 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화한 내역이 있다면 이거를 증거로 확인하고 싶으면 통신사에 대한 통화 내역 조회가 가능할까요? 최근 2, 3년 사이에 통신 3사에서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서 통신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고가 자신이 만나는 상대가 결혼한 자인지를 알고 있을 것에 대한 입증 또한 필요합니다. 보통은 원고가 확보 중인 피고의 신상과 증거들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상간녀가, 죄송합니다. 계속 남편이라고 그래서, 남편의 상간녀가 직장 동료, 동창생, 동네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나는 당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하는 피고들은 드뭅니다. 그런데 피고와 남편이 만난 경위가 동호회거나 채팅이거나 단순히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다. 이때에는 피고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두 사람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에서 배우자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 일단은 배우자에게 직접 물어봐서 그 음성을 녹음해 둘 것. 그리고 소송 전에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도 소송의 승패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 소송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알고 있거나 확보하여야 할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키포인트는 첫 번째,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의 이름과 그 외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입증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사후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후정이란 45세의 정년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밀려나서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국세청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7년 기준 40세 이상 창업이 주로 몰리는 곳은 서비스업, 소매업 이런 것이 있는데 50대와 60대의 창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직장 경력과 관계없이 회사를 떠나면 생계형 창업에 나서게 되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의 힘을 믿고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을 창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런 세태를 반영한 사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가맹사업본부 대표이사 K씨의 설명을 들은 뒤에 3,500여만 원을 내고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손해만 보고 안타깝게 폐점했는데요. 대표이사 K씨는 가맹사업 체결 당시 A씨에게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도 작성해 줬다고 합니다. A씨는 전 재산을 털어서 대표이사 K씨의 말을 믿고 점포를 오픈했는데 월 300만 원의 순이익은커녕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가게를 지키고 있다 보니 앞으로 쌓이게 될 손해가 불보듯 뻔하였기에 하루라도 빨리 손해가 나는 장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A씨는 지난해 5월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 불행 등을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사업 본부 B사와 대표이사 K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표이사 K씨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지속적으로 월 순수익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서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고 그렇게 했지만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 대표이사 K씨는 또 유행 아이템이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아이템의 변화를 주어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을 했고 B사 홈페이지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데 가맹 계약 당시 주력 상품이던 대왕 카스테라의 매출액이 떨어져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한 달여간 응하지 않아 이것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제1호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1항 1호는 허위 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해서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 본부가 최저 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대표이사 K씨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최저 수익으로 월 300만 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로 인하여 A씨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B사는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K씨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한 새로운 아이템 제공과 관련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대표이사 K씨 등이 A씨에게 유행하는 상품의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상품의 변화를 주면서 매출을 유지시키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단시간 내에 상품의 변화를 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A씨도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기에 단순히 B사의 최소 수익 보장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 개설 당시 대왕 카스테라 상품 판매에 대한 별다른 장애가 없었지만 같은 해 3월 중순경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왕 카스테라가 유해하다 이런 취지의 방송을 한 후에 A씨 점포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 손실액을 B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이렇게 하여 양측이 얻은 손익 등을 참작하여 B사와 K씨의 책임을 70%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최소 월 3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말만 믿고 점포를 열었다가 가맹점주가 낭패를 봤다면 프랜차이즈 본부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인데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확약을 하는 것은 허위 과장 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창업 당시에 A씨도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키포인트. 믿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무턱대고 가맹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시하는 순이익 보장이라는 말도 막상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폐업을 할 때는 그간의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맹 계약을 하시고 나서도 본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셨고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아이고 망했구나 하고 자책만 하지 마시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본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미리 손해배상 책임을
본사에 알리시는 방법을 통하여 본사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